네, 대표님 시장의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과열을 우려하던 목소리가 조금은 잦아들고 모두 좀 관망세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가장 기본을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몇 가지 있다라고 하던데 오늘 그 내용 차근차근 정리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바로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네. 자, 지금 우리가 9.13 대책이 나오고 나서 좀 관망세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관망세가 언제까지 유지될 건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향후 부동산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건가를 우리가 예측하는 데 있어서 우리 부동산에 관련된 지식 중에 하나의 밑거름이 되는 부동산 가격 중에서 주택 가격을 결정짓는 데는 몇 가지 아주 복잡하게 아주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은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까지도 고려를 해가지고요, 주택 가격을 결정짓는 요인을 한 5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택 가격을 형성시키는 한 5가지 요인이라고 제가 주제를 설정을 했습니다. 즉 그 소리는 뭐냐면요,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서는 3가지도 될 수 있고 2가지도 될 수 있지만 저는 5가지 요소 정도로 이게 요약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수요와 공급적인 요인. 이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수급적인 측면이 가장 강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부동산은 어떤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또 정책적인 요인이 굉장히 이 가격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째 요인으로서는 정책적인 요인을 꼽을 수가 있겠고요. 3번째는 부동산이 갖는 부동성 때문에 어떤 입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요소가 굉장히 강하다는 게 3번째 요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어떤 경기 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내외부 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사항들도 우리가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우리나라가 어떤 쭉 근현대사에 있어서 어떤 흐름, 어떤 시대적인 사항이라든지 어떤 문화적인 변동 요인도 이런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데 요인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택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단편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것, 즉 융합적으로 작용해서 시장 가격이 형성된다는 거. 이거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리면요, 반드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가격이 결정된다고 너무 여기에만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서 물론 수급에 의해서 가격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이렇게 한 5가지 정도가 종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가격을 결정짓는다라고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시고 제가 그럼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급적인 측면.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생필품은, 즉 주택 같은 생필품, 즉 필수재는 가격이 수량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겁니다. 수량에 의해서 정해진다. 따라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필품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무라든지 배추라든지 고추, 파동 왜 있겠습니까? 생필품은 수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따라서 굉장히 시장에서 가격에 어떤 왜곡 현상이 나타났을 때 대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탄력적인 상품으로 주택이 되겠고요. 우리가 수량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경험했던 건 뭐냐면요, 1기 신도시가 입주하던 시기에, 즉 노태우 정부 후반부터 김영삼 정부 내내 가격이 안정됐던 게 뭡니까? 수량이 충분히 공급되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바로 수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걸 첫 번째 꼭 머릿속에 인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요 중에는 특히 신규 수요는 지금 무주택자라고 할 수 있죠. 필수적인 상품입니다, 주택이. 그 다음에 대체 수요, 이사를 가거나 이게 옮겨 타는 수요는 선택적인 사항입니다. 그렇지만은 가수요라고 할 수 있는 투기 수요는 상당히 행태 자체가 변덕스럽습니다. 좀 변덕스럽다는 소리는
무슨 얘기냐면요. 예측하기가 어느 방향으로 뛸지 예측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즉, 이 수요 중에 가수요가 시장에서 참여를 했을 때 가격이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 중에 가수요의 행태가 어느 쪽으로 갈 거냐에 따라서 가격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런 수요 억제 정책, 지금 우리가 9.13 대책이라든지 작년 8.2 대책이라든지 대부분이 수요 억제 정책이죠. 이런 거는 일시적인 안정 효과만 기대했다는 게 우리가 과거 경험칙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우리가 왜 수요 공급만 지배하지 않느냐? 자, 우리가 2011년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지금부터 한 6, 7년 전이죠. 자, 그때 우리가 2011년도에 20만 호가 미분양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우스 푸어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주택이 남아도는 시대다라는 이런 기사도 종종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자, 지금은 공급이 적재적소에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논리를 많이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반드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100% 결정된다. 이런 생각을 좀 접어달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정책적인 요인입니다. 정책적인 요인. 자,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부동산은 공공재입니다. 공공재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정책이나 규제가 항상 같이 깔려 있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특히 소유라든지 분배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정치적인 사안으로 떠올 수밖에 없고요. 자, 우리가 이 부동산하고 주택하고 증권하고 다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자, 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증권 주식시장에 참여한 자만의 어떤 손익입니다. 그렇지만은 주택시장은 집을 갖고 있거나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공공주의 성격이기 때문에 항상 정책적인 사항이 가미가 된다는 거 잘 아실 거고요. 자, 이런 공급 가격 통제 정책, 아예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조세라든지요, 보유세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청약제도 이런 것들은 어떤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영향 자체가 적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 실시했던 채권 입찰제라든지 분양가 상한제 등도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싫어했던 건 뭐냐면요. 파격적인 공급 가격이 결정이 되면은 주택시장의 가격이 우리가 예측 불허의 상태로 빠져들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경험을 했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 택지개발지구에서 주변 시세의 60 내지 70%로 공급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박근혜 정부 중반까지 내내 가격이 침체 내지는 안정이 됐었죠. 바로 이런 정부의 파격적인 공급 가격 정책도 주택 가격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큰 몫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입지적인 요인이죠. 어떤 부동성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수요층을 확 늘리느냐, 축소시키느냐, 즉 확충시키느냐, 감소시키느냐에 따라서 이런 가격이 변화가 온다는 거죠. 따라서 소득이나 이런 게 소득이 증가할 거냐, 감소할 거냐, 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느냐, 증가하느냐, 또는 인프라가 특히 교통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환경적인 이런 인프라의 개선 정도에 따라서도 가격 결정에 상당히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어떤 이런 입지적인 측면은 시장의 어떤 자율적인 가격 논리가 먹혀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의 가격 논리가 비현실적으로 작동되는 것은 이런 입지적인 요인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 경제적인 어떤 내외부 요인입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국민소득, 즉 가처분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이런 커플링 상태, 즉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외부적인 변수가 있을 때는 반드시 동조화 현상만 있는 거 아닙니다. 디커플링 상태가 나타날 수가 있죠. 따라서 이런 외부 변수에 의할 때는 디커플링 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 즉 내수 경기 상황과 연관되지 않는 비동조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그 대표적인 예로 외환위기라든지 국제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험을 했었죠.
자, 그다음에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 기능에 의해서 또 가격이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로서 우리가 노태우 정부 후반기 때 어떤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에 의해서 가격이 조정됐습니다. 즉 노태우 정부 초반에 너무 급등을 한 거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 스스로의 어떤 자정 기능에 의해서 가격이 하락됐던 것도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제적인 내외부 변동 요인인데 반드시 동조화 현상이 있는 건 아니고 비동조화, 즉 디커플링 그런 시기도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로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시대 문화적인 어떤 변동 요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80년대, 우리나라 80년대는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80년대에는 기본적으로 초반까지는 그렇게 주택 투기 열풍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일기 신도시가 만들어진 시점부터 이제 가격이 폭등을 했던 거고요. 자, 우리 90년대는 구매자가 대폭 많아졌습니다. 즉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일시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성장을 하면서 주택이 구매자가 대폭 늘어났던 시기, 이런 걸 우리가 연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2000년도에서는 이제 자본잉여, 즉 양도 차익을 바라보고 이게 투자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10년대에는 인구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는 그런 시기고, 그렇다면 앞으로 2020년대에는 어떤 시기가 도래할 건가? 제 나름대로 예측을 했을 때는 이제는 주택을 자산관리 운영 측면을 고려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고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의 변천사에 따라서도 가격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몫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특히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 특성도 가미가 되고 있습니다. 즉 내 집 마련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강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겠고요. 특히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이 전세제도를 잘만 예측을 해도 향후 주택시장 가격 정책, 가격의 흐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런 독특한 우리나라의 전세제도, 즉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르면은 다시 매매 가격을 끌어올리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런 현상들은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주택 가격 형성 요인을 한 5가지로 제가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모든 것은 수급만이 어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가격이 결정된다. 이런 어떤 단편적인 논리가 아니라 아주 종합적이고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을 형성한다는 걸 제가 강조드리고자 해서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